어룡장님은 네,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를 대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좀 하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생각하죠.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저 영상 보면은 이제 하락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심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에 부담스럽죠. 뭐 아파트는 옛날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고 뭐 앞으로도 비싸다는 얘기로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왜냐면 한 7, 8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20억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떻게 그럭저럭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아예 살 수 없는 아파트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하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하락이 나오려면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하락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한 이유를 찾아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한 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르면은 못 사죠. 예를 들어서 PIR 지수 같은 걸 따져도 사람이 소득 대비 집을 살 때 이 한계란 게 있거든요. 한계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배라고 치면은 연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봉을 내가 한 1억을 받는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좀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은 20억짜리거든요. 그래서 대출도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20억짜리 집을 살려면 연봉 1억짜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중에 20억짜리 아파트 수만큼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냐? 이것도 문제지만 또 1억 받는 사람이 20억짜리 아파트를 꼭 사라는 의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20억짜리 아파트가 나와도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집을 다 산 이후에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 이론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 아는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제 의견입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죠.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어요.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다 알고 사람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요새 정말 재밌죠. 요새 어떠냐면 포르쉐를 뽑는데 인기 차종은 1년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덜한 거 한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랜저가 한 3만 대 팔렸으면 벤츠가 한 10,000대 팔렸다고 하죠. 그리고 명품 매장 줄 서야 되고 그리고 대기 잘리면은 그날 못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넘치죠. 문제는 이제 나한테 없다는 거지. 일단 넘친단 말이에요. 그의 반증으로 당연히 그만큼 돈이 돌기 때문에 억대 연봉자가 늘겠죠. 그럼 억대 연봉자가 늘면 그만큼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양도세가 갑자기 비과세가 된다던가 시중에 매물이 넘쳐나면 저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시중에 매물이 넘치면 집주인끼리 경쟁이 붙으면은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이 집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차익을 실현하는 거를 눈뜨고 못 보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물은 적죠. 그럼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주택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비싼데 억대 연봉자가 있다고 쳤을 때 억대 연봉자는 늘고 있는데 주택 매물수는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한계점이 오는 이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살 사람이 충분히 골라서 잘 사고 집을 팔 사람이 잘 생각을 하고 잘 팔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전세 구할 사람 전세 구하고 세금 적절히 내고 이렇게 돌면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된다는 게 죄송하게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화만 날 텐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시스템상 거래가 멀쩡하게 일어날 확률은 없어요. 옛날처럼 정상적인 거래는 없어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매물이 옛날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다면 피로감을 느끼는 속도가 늦게 올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다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저는 크게 작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랑 연결이 되는 건데 거품이란 개념이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품이란 개념은 후행적이죠. 지금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거품은 되게 좋은 단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럴싸한 단어예요. 거품이다, 뭔 뜻입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갈 거란 뜻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죠? 미래를 그러니까 거품이다는 미래를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봉이 거품인지 아닌지, 포르쉐란 차값이 거품인지 아닌지는 내 감정일 뿐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야, 저 연예인 요새 CF 찍는데 몸값 완전 거품이래.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 돈을 받고 CF를 찍고 있는데, 그 CF를 찍고 싶어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왜 거품입니까? 그럼 나중에 몸값이 내려갈 거란 뜻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내 생각입니까? 팩트입니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거품이란 개념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란 걸 일단은 아셔야 돼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거품이 낀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고로 예전부터 어떤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재화의 가치가 올라갈 때 매물이 줄죠. 팔라고 했던 사람이 안 팔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왜? 살라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살 사람이 다 샀어요. 그러면 팔라다가 매물을 걷어들이고 기다렸던 사람이 오르는 게 멈추면 다시 내놔요. 문제는 이때 한꺼번에 내놔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살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나와 있던 매도 물건이 들어가는 대신에 한계점이 오면은 바로 살 사람은 들어가면서 밀어놨던 사람이 한꺼번에 팔라 그러거든요. 그럼 당연히 재화가 올라갈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가 이 논리예요. 팔 사람과 살 사람의 거래 형태가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적이라면 이 폭이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지난 5년 이상의 시장을 지켜봤을 때 적절한 조정장이 없었어요. 잠깐 멈추거나 흔들렸을 땐 있어요. 하락했던 때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던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에 비해서 하락폭이나 조정폭이 너무 적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런 시장이 반복이 되면 시장이 건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품이 쌓여요. 왜냐? 적절한 조율이 안 됐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왜 거품이 생겼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승할 때 매물이 줄어들잖아요. 상승할 때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가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안 팔라 그랬다가 안 팔기로 했던 사람이 나중에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고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원래 팔아야 될 사람들이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팔라고 했던 사람이 못 팔고 기다리게 된 사람이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상승점에 도달했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가격폭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올랐는데 빨리 팔기 위해서 1, 2억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억밖에 안 올랐어. 1억밖에 안 올랐는데 안 팔린다는 이유로 1억을 깎을 수 있어요? 못 깎죠. 이건 마이너스 봐야 되는데. 근데 10억이 오른 사람은 1, 2억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억 오른 사람이 지금 갑자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매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서 갑자기 시장에 한꺼번에 몰려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팔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폭이 꽤 커져 있는 상황이라 이 얘기입니다. 즉 건전한 조정 없이 아무 흔들림 없이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그 끝자락에서 흔들리는 폭도 커요. 이게 시중에서 얘기하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거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처럼 시장이 계속 간다면 이 현상도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제 이론을 간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두 번째 이론을 들으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젠가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거는 부동산의 자산, 재화로서의 가치를 중점으로 한 얘기예요. 이 부동산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매매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주 공간으로서의 진짜 가치는 전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세 시장도 건드려 놨죠. 전세 시장이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거주 공간과 매매로서의 공간이 제법 조화롭게 돌아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작년 이후로
지금 전세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세가 앞으로 늘어나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전세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예전 시장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앞에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흔들려졌죠. 전세 물건이 또 부족하고 호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 시장이 옛날 매매 시장과 이 진폭을 맞히는 이 톱니바퀴를 다시 찾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 앞에 시장이 거품이 끼든 아니면 너무 비싸지든 어쨌건 알겠는데, 이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알겠지만, 전세랑 시장 역시도 한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얘란 톱니바퀴가 앞에 톱니바퀴와 맞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짧게는 2020년도 이후로 2년, 짧게 정상적으로는 4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주택시장이 하락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 한도 끝도 없이 올라서 저한테 많은 비난을 하시는 100억, 200억까지 금방 갈 거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거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락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징조나 뭔가 그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저는 공유를 할 겁니다. 저의 그 분들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한도 끝도 없이 무조건 올라야만 한다, 오른다는 폭등론자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락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시장 요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